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3D 오늘 수요일 오전에 녹화 시작했는데요. 때 맞춰서 어제 오후, 화요일 오후 늦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법조계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저는 사실 오늘 뭘 해야 되나 걱정이 좀 됐었어요. 주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지금 두 건이 큰 게 터졌습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러면서 야, 내일은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게 터졌습니다. 아주3D 일정에 맞춰서 저 혹시 법무부에서 움직인 건 아니겠지?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조금은 예측은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추미애 장관이 절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절에 다녀오시면 뭔가 결단을 내리시러 간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실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그 닥치고 3D에서는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했었습니다. 예. 그게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시기가 어떻게 그렇게 맞을까 몰라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 어디 뭐 무릎팍도사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야 되나? 그럴까요? 현직 검찰총장을 그 징계하겠다. 그리고 일단 직무를 정지시켰다라는 게 이제 직무 배제를 시킨 게 어제 오후에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그 기자 회견을 열었죠. 그 내용 먼저 좀 짧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크게 5가지 혐의를 발견했다는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이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을 불법 수집, 활용하게 한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부의 감찰 착수 보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된 혐의 등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가 또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죠. 법무부 과천청사가 아니라 서울고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대변인실의 일부가 서울고검에 지금 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장관이 거기 와서 브리핑한 것은 첫 번째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고검 서초동에 법무부의 대변인실 분소가 생긴 게 일단 추미애 장관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중대 발표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자리, 기자회견 장소에 대한 그런 상징성도 굉장히 크게 그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징계에 관련한 어떤 규정, 조항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보죠.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징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검사징계법이 있고요. 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은 원래는 검찰총장이 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검사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그 있습니다. 조항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 7조입니다. 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한다.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조 3항. 3항 규정에 딱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있고 그 규정대로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검찰총장 징계는 누가 어떻게 해요? 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위원 중에는 법무부 차관이 포함이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라든지 학식이 풍부한 대학 교수 등에서 선발하는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명이고요. 내년 2월부터 법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부터는 징계위원이 모두 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제 사실은 징계위원회 관련한 보도들이 막 많이 나왔는데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은 7명이다. 7명입니다. 근데 그 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된 게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게 적용되는 거는 내년 1월 21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때문에 1월 21일 날 9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9명 중에는 뭐 법학 그 교수회에서 1명, 그다음에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이 1명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근데 되어 그게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까지 이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당장 지금 바로 하겠죠, 당장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7명이라는 그 멤버들 구성을 보면 윤석열 총장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장관이 거의 다 위원들을 임명 그렇다고 있죠. 봐야죠. 그렇죠? 현재 예. 차관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글쎄 윤석열 총장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습니다. 징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그 페널티. 그 징계의 네. 종류에는 이제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제층이 있는데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을 하면 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고 수위인 해임, 면직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징계에서 해임을 하는 것 역시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공무원으로서 네. 그 징계의 가장 높은 징계 그거는 사실은 해임보다는 더 중요한 게 파면이거든요. 파면이죠. 예. 파면은 아예 여기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렇죠? 파면은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 탄핵 그 심판을 받아서 탄핵 결정이 난 경우에만 자동으로 예, 그 파면이 됩니다. 파면이 되는 예. 거죠. 파면과 해임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입니다. 네. 파면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완전히 그 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자신이 낸 기여금만 돌려받고 대부분의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해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려받게 되죠. 근데 면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를 하는데 현재 직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징계가 열리게 되면은 이 징계 혐의자는 특별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도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징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직 1개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당시의 특별 변호인은 남기춘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분이 뭐 그 정도 분이 뭐 그 특별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뭐 검찰총장이니까 아마 변호인단이 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총장은 뭐 재판이랑은 이거 좀 다른 부분이니까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아니면 서면이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 나 억울하다 잘못한 거 없다라고 진술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본인이 징계에 대한 법적인 대응 네. 이거를 또 예고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징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건 이게 법리적으로 조금 논란거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직위 해제 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위 해제가 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건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좀 갸우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어제 그렇게 오후에 전격적으로 그 직무 정지가 됐는데 네. 오늘 출근 안 했죠? 네, 오늘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기 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관용차를 사용하셔도 안 되고요. 사무실을 함부로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그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것도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여러 가지 그 혜택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차단이 되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중단이 됩니다. 급여만 지급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장관이 꺼낸 윤석열 징계 사유 그 네.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익히 보도됐고 알고 있고 문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네. 어제 새롭게 드러난 감찰에서 드러난 그 비위 의혹, 허허. 법관 사찰, 법원 사찰
이게 제일 커요, 사실은.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것 범죄입니다. 같아요. 범죄예요. 예전에 국정원이 하던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 활용하게 한 혐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사건이라는 것은 조국 장관 관련된 재판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부, 그다음에 이제 울산 유재수 감찰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떠한지, 과거에 뭐 무리야기 법관에 포함된 적은 없었는지,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었는지, 그다음에 판례는 어떤 판례를 내린 적이 있는지 이렇게 세세한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실감하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뭐 아니 검사가 법정에서 판사랑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합을 겨루는 건데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니냐.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네. 아닌 거죠. 그게. 근데 문제는 이 재판은 판사와 검사의 싸움이 아니라요. 검사와 변호인 간의 싸움입니다. 심판을 보는 사람을 지금 뒷조사를 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 세평을 수집했다. 그리고 무리야기 법관 관련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다는 건데 지난 이제 2월 달에 경찰이 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서 28개부터 30개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인사와 관련해서. 예, 근데 중앙지검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수사에 나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평 수집한 거에 대해서 이거 위법해라고 수사를 해놓고 자기들은 똑같은 시점에 딱 그 시점이잖아요. 네. 딱 그 시점에 판사들의 세평을 수집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판단을 할 때 이런 성향이 있더라. 이런 거 정도는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이걸 정상적으로 재판에 활용할 거였다면 중앙지검 공판부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검 범정에서 했다는 게 또 이게 말이 안 만만치 되죠. 않은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또 설령 범정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검 공판 송무부를 통해서 중앙지검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반부패 수사부로 갔다고요. 이건 뭐냐면은 수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판사들의 뒷조사를 해서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까지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게.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검에서 기자들한테 대변인이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았다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다. 그 온라인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구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그 면접을 보는 사람한테 줬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도 이상한 거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검 측의 반박인데 네. 그 자체도 사실은 설득력이 글쎄요. 떨어지죠. 설득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판사 블랙리스트예요. 양승태 사법부가 만들었던 그 블랙리스트를 윤석열 검찰이 만들어서 활용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보기에 따라서는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재판을 하는 그 재판장이라든지 법관들한테 은근한 위협 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 이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자료가 존재한다면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대검에서 설명을 한 게 우리 이거 안 했다가 아니라 네. 하긴 했는데 별거 아니다라는 네, 내용이잖아요. 없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쭉 있었던 어떤 그런 그 판례라든가 어떤 문제가 됐었던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 부분에서도 다 문제가 됐었던 정보 수집과도 네.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예. 오히려 재판부의 가족 관계까지 알아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 없어 개인 보여요. 취미를 왜 알아야 돼? 그게 도대체.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슈고 파괴력이 큰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어떤 부담이 되고 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앞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적 대응을 하면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총장 본인이 법원에 대한 사찰을 지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결코 윤석열 총장한테 예. 제가 볼 때는 도움될 게 이거를 아니죠, 이거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이것이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긁어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봤을 때 대단히 불쾌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코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직 검찰 출신,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들 중에도 윤석열 총장 그 자리에서 버텨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게 만약 드러난다면 윤석열 총장은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정말 그 법관 사찰, 네. 재판부 사찰 이거는 굉장히 큰 쇼킹 뉴스였어요. 예. 그죠?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게 될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 아주 3D는 여기서 마치고요. 워낙에 지금 오늘, 내일 그리고 네. 금요일까지도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더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그 오디오 콘텐츠 팟빵 닥치고 3D 네. 그 올리니까요. 거기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